CSV 파일, 엑셀 파일까지 같이 들었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 파일을 보고 그 코드를 작성하는 게 핵심 포인트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드를 설명을 해드리면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쭉 선언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들었던 CSV 파일을 업로드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그 수업 시간에도 다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드값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데이터 불러와주고 확인해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제어할 부분에서는 그 속성이 18개 밀려있기 때문에 17이라는 숫자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라벨링하고 그 다음에 파일로 쪼개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겹 교차 검증을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3이라고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밑에 부분은 이제 모델 설정해주고 실행하는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그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모델 설정할 때 제가 그 오차 함수, 최적화 함수, 응립층부터 출력층까지 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대로만 해주시면 아마 결과 나오는 데는 크게 무리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4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어진 쌀알 그 CSV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금 다 대부분은 책에 코드 나와 있는 것과 비슷하게 모델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이제 저희가 주어진 데이터에 맞게 X, Y 인풋 수를 조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헤드 함수를 통해서 출력을 해보면 실제로 0부터 9까지는 우리가 사용할 X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1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로 출력될 Y 데이터에 넣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모델 add 그 입력층에는 input dim을 10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정한 뒤에 텐서보드를 세팅해야 되는데 저번에 수업했을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이제 여러 번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때마다의 경로를 다르게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경로를 설정하는 함수를 만들어주고 또 텐서보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뭐 얼리 스타핑 이런 함수랑 비슷하게 콜백 함수 사용하는 방법과 비슷하게 사용해 주시면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설정한 에코프 600과 배치 사이즈 500을 이렇게 설정해서 텐서보드에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트레인과 검증셋 사이에 차이점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위에 에포크랑 배치 사이즈는 에포크를 먼저 설정한 뒤에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면은 두 번째 경로에 저장된 데이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처음에는 트레인 셋과 이제 검증 셋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 두 번째는 그 과적화 문제를 해결해 준 텐서보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프리클래스 없어서 바로 이제 프로젝트 발표를 진행할 건데요. 전에 공지 들었다시피 발표자는 이제 지금 제가 공유 화면 보여드리면 이제 발표자 랜덤으로 뽑을 거고요. 첫 번째 발표팀은 NLP 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다 라고 하는 발표자 이제 뽑을게요. 잠시만요.
네이버 화면 보이세요? 보이나요? 네, 보여요. 이제 그럼 NLP 발표장 추첨할게요. 그리고 후미님이 발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공유 꽂을 테니까 선생님이 발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작년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아이고. 그럼 이제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먼저 텍스트 토큰화하고 단어의 원합 코딩과 인베딩 한 다음에 텍스트를 읽고 긍정 부정 예측하기 실습 문제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텍스트 토큰화입니다. 토큰화 이전에 자연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어란 우리가 평소 말하는 음성이나 텍스트를 의미하고 자연어 처리는 이러한 음성이나 텍스트를 컴퓨터가 인식하고 처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삼성의 빅스비, 네이버 클로바 등 AI 비서로 불리는 대화형 인공지능이 이 예시입니다. 딥러닝 이전부터 자연어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어 규칙과 컴퓨터 규칙은 서로 달라 쉽게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문제로는 표현의 중의성입니다. 여기 예시 문제가 있습니다. 다 같은 차라고 하더라도 맥락에 따라 각각 차가 의미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컴퓨터는 텍스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또 다른 것으로는 다양한 표현입니다. 이 사진을 보고 각각 사람들은 서로 다른 답변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성 때문에 자연어를 이해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딥러닝의 등장으로 자연어 처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딥러닝은 자연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컴퓨터 알고리즘은 수치로 된 데이터만 이해할 뿐 텍스트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처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전처리 과정엔 토큰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럼 토큰화란 무엇일까요? 토큰은 tek스트를 단어, 문장 형태소별로 작게 나눈 하나의 단위를 의미합니다. 토큰화는 입력된 텍스트를 잘게 나누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텍스트 토큰화는 텍스트 투 월드 시퀀스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것은 문장을 단어 단위로 나누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해보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를 단어별로 나누면 해보지 않으면 해낼 수 없다로 나눌 수 있습니다. Bag of the World라는 방법은 단어의 가방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끼리 가방에 담아 각 가방에 몇 개의 단어가 들어있는지 세는 기법입니다. 토커나이즈 함수는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토커나이즈 함수는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함수로서 빈도수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여기 3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이용한 4가지 계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월드 카운트, 도큐멘트 카운트, 월드 덕스, 월드 인덱스입니다. 우선 월드 카운트란 단어의 빈도수를 계산하는 함수로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 나온 단어의 빈도수를 출력합니다. 도큐멘트 카운트는 같은 경우 문장을 세는 함수입니다. 예시에서는 문장이 3개이므로 이와 같이 3이 출력됨을 알 수 있습니다. 월드 덕스는 단어가 위치한 문장을 찾아줍니다. 예를 들어 딥러닝에서란 단어는 두 번째 문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 인덱스는 각 단어의 인덱스 값을 순차적으로 매깁니다. 다음으로는 토큰화한 단어들을 원핫 인코딩을 통해 추출하고 인베딩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전에 배운 원핫 인코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원핫 인코딩이란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일과 여러 개의 영어로 나타내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원핫 인코딩을 통해 만들어진 원핫 벡터는 희소 벡터로 분류되며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고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원핫 인코딩을 시작하기 전 앞서 배운 토크나이저를 이용해 텍스트를 토크화하는 작업을 거쳐줍니다. 화면의 코드는 fit on text 함수에 주어진 텍스트를 입력하여 토큰화하고 월드 인덱스 형태로 출력한 값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꿈꾼 니는 그 꿈을 닮아간다의 각 단어에 순서대로 인덱스가 부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text to sequence 함수를 이용해 텍스트를 배열 형태로 바꿔줍니다. 앞서 단어별로 토큰화를 한 후 텍스트 인덱스를 부여했는데 텍스트 투 시퀀스 함수를 이용하면 시퀀스의 각 단어 인덱스가 순서대로 저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원핫 인코딩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배운 to categorizer 함수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원핫 벡터의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 값이므로 0이 저장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코드의 두 번째 줄에서 인코딩을 할 값에서 2를 더해서 저장한 후 그만큼 to categorial 함수로 인코딩을 진행합니다. 원핫 벡터의 인덱스는 붉은 네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핫 인코딩의 한계는 여러 데이터를 저장할수록 벡터 수가 늘어나므로 자연어 처리에서 큰 말뭉치를 처리해야 할 때 지나치게 고차원적인 벡터 연산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연산 속도를 저하시키고 메모리 공간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토큰들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보다 낮은 차원의 밀집 벡터로 변환하는 작업을 거쳐 즉 인베딩을 거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문제 부분인 텍스트를 읽고 긍정, 부정 예측하기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실습이 앞에 나오지 않지만 실습 문제에 쓰인 함수 도구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텍스트를 숫자 배열로 바꾸는 함수입니다. 텍스트 토큰 함수에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 투 시퀀스 함수를 이용하면 텍스트 형식의 자료를 숫자로 이루어진 배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열을 딥러닝 모델에 입력하려면 학습 데이터 길이를 동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작업을 패딩이라고 하는데요. 패딩 작업을 위해서는 케라스에서 제공하는 패드 시퀀스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패드 시퀀스 함수를 이용하면 원하는 길이보다 짧은 부분은 숫자 0을 채워서 넣어주고 긴 데이터는 잘라서 원하는 수와 같은 길이로 맞춰줍니다. 다음은 인베딩이란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인베딩이란 자연어 처리에서 사람이 쓰는 자연어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 형태인 벡터로 바꾸는 과정 혹은 일련의 전체 과정을 의미합니다. 단어나 문장을 각각 벡터로 변환해 벡터 공간에 끼워 넣는다는 의미로 인베딩이란 단어 명칭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어나 문장을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인베딩은 각 단어의 빈도를 기준으로 벡터를 변환하는 것인데요. 위 표를 보면 운수 좋은 날이라는 문서 인베딩은 211이고 막걸리라는 단어의 인베딩은 010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베딩의 역할에는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단어 문장 간 관련도 계산은 가장 단순한 형태의 인베딩입니다. 이 인베딩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계산하기 쉽도록 단어를 전체 단어들 간 관계에 맞춰 해당 단어가 갖는 특성을 벡터로 바꾸면 단어들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음으로는 의미적 문법적 정보 함축은 벡터의 삭칭 연산을 이용해 구현됩니다. 벡터 간 덧셈, 뺄셈을 이용해 단어들 사이 의미적 문법적 관계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이학습이란 품질 좋은 인베딩은 모양의 성분과 모형의 수렴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런 품질 좋은 인베딩을 다른 딥러닝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코퍼스를 활용해 미리 인베딩 해놓은 값을 놓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인베딩에는 의미적 문법적 정보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인베딩을 입력값으로 쓰는 전이학습 모델은 문서 분류하는 업무를 빠르게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베딩 종류에도 크게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행렬분에는 말뭉치 정보가 들어있는 원래 행렬을 2개 이상의 작은 행렬로 쪼개는 방식의 인베딩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에서 행렬을 분해한 이후에는 둘 중 하나의 행렬만을 사용하거나 둘을 합하거나 응집하는 방식으로 임베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측 기반은 어떤 단어 주변에 특정 단어가 나타날지 예측하거나 이전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거나 문장 내 일부 단어를 지우고 해당 단어가 무엇인지 맞추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토픽 기반은 주어진 문서에서 잠재된 주제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임베딩을 수행하는 기법입니다. 임베딩은 임베딩 함수를 이용해서 이루어집니다. 임베딩 함수는 입력될 단어의 수, 출력할 벡터의 크기, 그리고 한 번에 입력받을 단어의 수를 4개 변수로 지냅니다. 임베딩 함수는 임베딩 공간을 재현합니다. 잠시만요. 먼저 입력에서 사용되는 것을 입력, 출력 단어의 수를 사용하는데 입력으로는 몇 개의 인덱스가 입력돼야 하는지, 출력으로는 몇 개의 임베딩 결과를 사용할 것인지, 단어 수로는 매번 입력될 단어의 수를 입력해 줍니다. 그럼 이제 실습 영화 리뷰 코드를 짧게 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도구들을 입력해주고 짧은 리뷰 10개를 불러온 다음 각각 긍정이면 1이라는 클래스를, 부정이면 0이라는 클래스를 지정해줍니다. 그 뒤 fit on text 함수를 이용해서 토큰화를 하여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각 하나의 단어를 하나의 토큰으로 변환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배운 텍스트를 배열로 재편합니다. 텍스트 투 시퀀스를 이용하여 텍스트를 각 숫자 배열로 바꿔준 다음 패드 시퀀스 함수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데이터의 길이를 가장 긴 데이터의 길이인 4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빈 부분에는 0이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베딩 함수에 필요한 입력값을 인덱스 개수의 플러스 1 한 값으로 저장해주고 임베딩 과정을 포함해서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임베딩 함수 뒤에 나오는 셀렉션 함수의 경우 1차원이 아닌 다차원 배열을 이용해 입력값을 사용할 때 1차원 배열로 다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설계한 함수의 경우 이제 90%라는 정확도를 얻게 됩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있거나 아니면 NLP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 있으면 잠깐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아무도 없으신 거죠? 그러면은 다음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팀은 CNN 팀이에요. 제가 또 공유를 해서 발표자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그럼 대답은 없지만 보인다 생각하고 돌리겠습니다. 태호 학생이 걸렸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태호 학생이 발표 준비해주세요.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그 CNN을 활용해서 표정을 인식하는 프로젝트를 한 고진영, 김태호, 양지훈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하면 저희는 그 CNN의 기초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두 번째로 CNN 프로젝트를 소개하고, 세 번째로 프로젝트 코드를 설명하고, 그리고 개념 보충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콜앱으로 프로젝트 실습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CNN 기초 개념 설명을 하겠습니다.
CNN이란 합성국 신경망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입력된 이미지의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 도출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이는 그림처럼 이 CNN은 크게 특징 검출 과정과 분류 과정으로 나뉘는데 이 특징 검출 과정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징 검출 과정은 컨볼루션, 렐루, 그리고 풀링 이 두 개를 반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컨볼루션과 풀링에 대해서는 좀 더 이따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CNN과 관련된 다른 용어로는 커널, 플래튼 등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따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NN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해보고자 새 사진이 있는데 이 새 사진에서 이 새를 분류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이 새의 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는 이 새의 부리 부분을 이렇게 잘라서 확인해 보는 게 새를 분류할 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CNN과도 관련이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CNN에도 마찬가지로 이미지의 전체보다는 부분을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 이미지의 한 픽셀과 주변 픽셀들의 연관성을 살펴보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N으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중에 한 3개 정도 골라보면 새 종 분류하기, 그리고 마동석, 김종국, 이병헌 분류하기, 그리고 폰으로 쓴 숫자 구분하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NN 프로젝트를 소개하면 저희는 우영우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드라마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우영우가 사람의 감정을 읽는 걸 어려워해서 사진을 보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좀 영감을 받아서 감정을 인식하는데 좀 어려움을 갖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CNN을 활용해서 감정 분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이렇게 아웃라인 한번 보면 첫 번째로 캐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두 번째로 데이터를 학습 셋, 그리고 테스트 셋, 그리고 검증 셋으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CNN 모델을 설계하고 네 번째로는 정확도 확인하고 모델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입력한 사진에 대해서 이 결과 표정을 분류하는 이렇게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인간의 감정 중에 이 7개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7개로 분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행복한 감정, 슬픈 감정, 화난 감정, 무서운 감정, 놀란 감정, 그냥 평범한 감정, 그리고 싫어하는 감정 이렇게 7개로 정했습니다. 이제 저희 프로젝트 코드 설명하고 개념 보충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캐글에서 이렇게 사진 데이터를 가져와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보면 캐글 파일을 다운로드한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zip 파일 압축 풀기를 해서 이제 저희가 진행하는 콜앱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불러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트레인 셋, 테스트 셋, 검증 셋으로 이렇게 3개로 분류를 하는 코드인데 이렇게 트레인에서 가져와서 카테고리 7개로 나눈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분류를 한 거 알 수 있습니다. 밑에 두 줄 코드가 이걸 트레인 셋, 테스트 셋, 검증 셋으로 분류한 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NN 모델을 설계했는데 저희는 케라스의 시퀀셜을 이용해서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컨클루션을 이용해서 했고 채널수 32 그리고 렐루 함수를 사용했고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풀링으로는 맥스 풀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과적화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드롭아웃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한 3번 정도 이 필터 수를 좀 증가시키면서 3번 정도 반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댄스 이렇게 해서 7개로 마지막에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류할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모델 컴파일 및 피치킥인데 여기에서는 최적화로는 아담, 그리고 로스로는 저희가 7개로 분류하다 보니까 캐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핏을 시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함수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컨볼루션은 이 3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가지로는 필터 적용, 스트라이드, 패딩이 있는데, 필터 적용은 합성고 연상을 통해서 출력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이고, 스트라이드는 필터의 이동량을 의미하는데,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이 주황색이 이렇게 초록색에서 한 칸씩 이동하는데 그걸 스트라이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딩은 입력 이미지와 출력 이미지의 크기를 갖도록 이미지를 키우는 과정인데, 이렇게 왼쪽 GIF처럼 계속 이렇게 줄여나가다 보면 너무 크기가 줄기 때문에 이 크기를 다시 키워서 입력과 출력의 이미지 크기를 갖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풀링은 저희는 맥스 풀링을 사용했는데, 이 맥스 풀링은 크기는 줄이고 특정 피처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맥스 풀링은 가장 큰 숫자만 선택을 합니다. 왼쪽의 그림에서 첫 번째 칸에서는 가장 큰 숫자인 5인, 두 번째 칸에서 6을, 세 번째 칸에서 8, 네 번째 칸에서 9를 선택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든 모델에 대해서 손실함수 그리고 정확도를 그래프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페이지는 손실함수 그래프를 그린 페이지고, 다음 페이지는 정확도를 그린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꽤 비슷해 보이지만 저희가 에코프를 낮춰서 그렇고 에코프를 좀 증가시키면 과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지만 뭐 모델 평가하기가 있는데, 저희가 그 전에 분류한 테스트 셋을 이용해서 모델 평가했을 때 정확도가 0.5063이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가 이게 되게 낮아가지고 정확도를 높이려고 했는데 정확도 높이면 또 과적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최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아무 사진이나 이제 찾아서 그걸 이미지 주소를 복사하면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여기 URL 이 변수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이 URL을 입력을 하면 결과값으로 이렇게 이 아이 사진은 앵그리로 이렇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 URL을 받아서 이제 전처리 과정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전에 생성한 모델을 불러와서 거기서 이제 확률을 계산을 하고, 확률이 가장 높은 걸로 골라서 설명을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과적합 문제가 생겼는데, 저희가 과적값이라고 판단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왼쪽 그래프가 모델이 정확도를 표현한 그래프인데, 이 파란색이 트레인 셋의 정확도고 이 주황색이 검정셋의 정확도인데, 계속 거의 비슷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트레인 셋의 정확도는 매우 높지만 검정셋의 정확도는 오히려 계속 똑같거나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과적합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적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이걸 좀 설명해 보면, 먼저 함수의 인자를 조정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컨볼루션 레이어에 필터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그 필터 수가 늘어나게 되면 CNN 정확도가 좀 더 높아지겠지만 복잡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과적합이 생길 수 있어서 그 필터 수를 좀 줄여서 복잡도를 좀 감소시키려고도 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드롭아웃이 그 과적합을 피하기 위해서 몇 개를 제외하는 그런 방법인데, 그 인자들도 좀 크게 조정을 했는데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데이터가 좀 부족할 수도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싶어서 K겹 교차 검증을 사용을 했는데 그래서 에러도 많이 생기고 에러를 해결해도 정확도가 그렇게 높아지지도 않아서 이것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좀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캐글에서 다른 데이터로 바꿔서 사용을 했는데 그래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결론은 다른 해결책을 떠올리려고 해도 방법이 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이 캐글에서 리더보드를 확인해 봤는데 다른 분들도 뭐 0.5, 0.6 뭐 그 정도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느낀 점을 설명해 드리면 먼저 고진영 학생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좋은 모델 선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하였고 1주차부터 책에서 공부한 내용들 그리고 각 팀에서 준비한 발표 내용들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팀플이 매우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동시에 과적값을 피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고 덕분에 많이 배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양지훈 학생은 CNN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어려운 내용이 많았지만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많이 좀 알게 된 것 같아서 뿌듯했다고 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스마크 AI 공지방에 올라온 이 링크 들어가 보면 있거든요. 이 링크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이 링크 들어가 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 여기서 이제 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고 이제 6번 결과 테스트에서 이 빨간색 여기에 이제 원하는 URL을 입력을 하면 이제 결과가 이 밑에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확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경우에는 신뢰할 수 없는 정확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했고 이걸 따라서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구글에 들어가서 저는 행복한 사진을 골랐는데 이렇게 사진을 하나 검색을 하고 뭐 하나 이렇게 찾아서 우클릭한 다음에 여기에 이 이미지 주소 커피하기 이거 누르고 돌아와서 이 이미지 주소를 URL에 입력을 하고 이걸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 결과가 이거 밑에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안 나오는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거나 CNN에 대해 아는 거를 공유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까요? 시연 학생께서 신기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혹시 질문할 거나 뭐 아니면은 뭐 공유할 지식 같은 거 없을까요? 그러면은 이어서 다음 팀 거를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는 팀 발표자를 골라볼게요. 네, 잠시만요. 잘 뽑아보겠습니다.
승원 학생이 발표자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승원 학생은 발표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네네. 네, 발표 그러면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올해는 텍스트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문장은 여러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단어가 입력되어야 합니다. 즉, 입력된 단어들의 순서를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신경망, 즉 RNN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순환신경망은 여러 개의 데이터가 순서대로 입력되었을 때 앞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잠시 기억해 놓는 방법입니다. 기억된 데이터의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더하고 다음 데이터로 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와 어제의 주가에 대해 인공지능에 묻는다면 첫 번째 입력값인 오늘의 영향을 받아 두 번째 입력값인 주가에 대해 계산됩니다. 어제 주가에 대해 계산할 때에도 주가에서 처음 입력값인 어제를 반영을 한 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층 안에서 이렇게 반복을 많이 하는 순환신경망의 특성상 기울기소실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LSTM이 등장하게 됩니다. 반복되기 전에 다음 층으로 기억된 값을 넘길지 안 넘길지 관리하는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한 것입니다. LSTM은 2개의 벡터와 3개의 게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hort-term state를 의미하는 HT와 Long-term state를 의미하는 CT 벡터가 있습니다. Input, Output, Forget의 게이트도 있습니다. Input 게이트는 이번 입력을 얼마나 반영할지, 그리고 아웃풋 게이트는 이번 정보를 얼마나 내보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forget 게이트는 과거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 판단을 하는 게이트입니다. 우선 코드에 사용된 모듈을 살펴볼 건데요. 판다스와 넘파이는 데이터 분석 스터디 때부터 많이 해서 익숙하니 설명을 좀 생략을 하고 다음 설명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스트링은 일단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트링은 쉽게 말해서 문자 집합을 제공하는 모듈입니다. 아래 출력 예시를 보시면 알파벳, 소문자, 대문자, 숫자가 출력되고 있습니다. 펑테이션은 맨 아래 출력 예시와 같이 구두점이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파일입니다. articles April 2018이라고 해서 2018년 4월에 사용한 기사들의 제목과 관련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eadCSV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아까 전에 이 CSV 파일을 읽어주고 데이터를 출력해줍니다.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넣었으므로 맨 처음부터 5개가 출력이 됩니다. 열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데이터가 한눈에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열이 총 몇 개인지 그리고 어떤 열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열은 제목에 해당하는 헤드라인 열입니다. 이후 null 값이 있는지 혹시 확인을 해줍니다. 출력 값이 false, isNull 함수이기 때문에 출력 값이 false이면 null 값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null 값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모든 신문기사의 제목을 리스트에 저장하는데 extend가 사용되었습니다. append와 insert와 좀 굉장히 유사한데요. 이전에 저희가 사용을 했던 append와 그리고 insert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tend는 인자로 전달된 모든 아이템을 리스트에 추가합니다. append는
리스트의 마지막에 인자로 전달된 아이템을 추가하고 insert는 인자로 전달된 인덱스의 위치에 아이템을 추가하는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밑에 출력 예시 비교가 있는데요. 프로젝트 코드에 있는 익스텐드를 어펜드로 갖춘다면 모든 헤드라인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출력 예시를 보면 지금 unknown 값이 있는데 실습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제거해 보겠습니다. 현재 샘플 수는 지금 확인을 해본 결과 1324개입니다. 여기서 지금 if문을 활용을 해서 unknown 값을 제거를 한 후에는 1214개가 총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펑테이션이 아닐 때 연결을 하고 소문자로 바꾸는 코드를 써주었습니다. before, after를 비교를 해보시면 부두점이 제거되고 소문자로 바뀐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크너 함수에 문장들을 적용하고 단어 집합의 크기를 비교해 줍시다. 다음은 샘플 만들기에 대한 코드입니다. 먼저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for문을 이용을 하여 원하드 인코딩 전 각 문장을 단어로 토큰화하고 그 단어들을 정수 인코딩 해줍니다. text sequences 함수를 이용을 해서 앞서 만들어진 토큰들이 인덱스로만 채워진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줍니다. 이후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 것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이전에 등장한 단어들을 모두 참고할 수 있도록 각 샘플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해줍니다. 그리고 출력을 통해 확인해줍니다. 자세한 과정은 아마 앞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각 숫자가 어떤 단어를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인덱스 투 월드 딕셔너리를 만들어줍니다. 월드 인덱스는 각 단어에 매겨진 인덱스 값과 단어를 묶어 딕셔너리 상을 반환을 합니다. 빈도수가 582번째로 높은 단어를 예시로 하나로 확인을 해보면 offer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만든 샘플 중 최대 길이를 max를 통해서 구해줍니다. 출력을 통해 샘플의 최대 길이가 24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샘플이 최대 길이에 맞춰 다른 샘플들도 길이를 동일하게 만드는 패딩 작업을 실행을 해줍니다. 세 줄을 출력을 해서 확인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길이가 다 같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질 단어를 y 그리고 나머지를 x로 분리를 해서 저장해 줍니다. 이것도 옆에 보시는 출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y-값은 toCategorical 함수를 통해서 원핫 인코딩을 진행해 줍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제로 모델을 구성하고 학습하여 최종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코드를 보시면 익숙한 함수들이 되게 많이 보이실 겁니다. 이는 기존에 우리가 모델을 설계를 할 때 사용을 했던 시퀀셜 함수와 댄스층을 애드를 해서 신경망을 구성하는 방식이 그대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기존과 달라진 점은 인베딩과 LSTM 과정이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부터 살펴보자면 먼저 시퀀셜, 엔베딩, 댄스, LSTM을 인풋을 하고 시퀀셜 함수를 사용을 하는 것까지는 기존과 같습니다. 이후 벡터를 인베딩을 하는데요. 인베딩은 그 원하드 인코딩 시에 사용하는 벡터의 길이가 너무 길어진다는 점을 보완을 해서 공간적 낭비를 해결하기 위해 단어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고 압축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인베딩, vocab size, 그리고 인베딩 dim은 vocab size의 원하드 인코딩을 인베딩 dim의 크기로 압축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후에 LSTM은 앞서 설명을 했던 LSTM 신경망의 형태로 모델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여기서의 히든 유니트 충수만큼 LSTM 신경망을 구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출력층은 vocab size만큼을 출력을 해야 하므로 액티베이션의 softmax 함수를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최종 결과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토커나이저 그리고 입력 단어 반복할 횟수를 입력 변수로 받아옵니다. 이후 init world에 입력 받은 지금 단어를 미리 저장을 해둡니다. 이후 sentence라는 빈 문자열을 선언을 한 후 n번만큼
및 이 과정을 되게 반복을 하면서 문장을 구성을 해서 최종 문장을 반환을 하면 완성이 됩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코디드는 토크나이저, 텍스트 시퀀세스, 커런트 월드를 통해서 단어로 토큰화시키고 정수 인코딩을 해줍니다. 이후 이 인코디드를 모델의 입력값에 맞게 패딩하여 모델의 입력값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줍니다. 이후 이런 처리를 거친 인코디드를 모델에 입력을 해서 예측한 결과 값을 리절트에 저장합니다. 이 리절트 값을 확인을 하면 오른쪽의 첫 번째 줄과 같이 지금 굉장히 좀 길고 복잡한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측한 값을 찾으려면 그 값이 최대가 되는 지점의 인덱스가 어디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이때 argmax를 사용을 합니다. argmax는 최대값의 인덱스를 구하되 최대값이 여러 개인 경우 가장 앞의 인덱스를 반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따라서 리절트상에서 가장 높은 값의 인덱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값을 다시 리절트에 저장합니다. 이렇게 리절트 값을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오른쪽에 두 번째 줄과 같이 그리고 이후에 숫자들과 같이 이제 그 단어에 해당하는 정수 인코딩의 값이 리절트에 저장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측한 단어의 인덱스를 이제 단어로 최종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토크나이저 월드 인덱스는 단어와 그에 해당하는 정수 인코딩을 딱 지은 딕셔너리를 반환을 하므로 그 딕셔너리에 아이템스를 사용하여 월드와 인덱스 쌍을 불러옵니다. 이후 인덱스를 차례로 증가시키면서 리절트 값과 인덱스 값이 일치하는 즉 그 리절트 값에 해당하는 월드를 찾아냅니다. 이후 그 월드를 current word에 지금 넣어서 갱신을 합니다. 이후 이 과정을 반복을 하여서 최종적으로 찾아낸 current word를 기존에 복사해왔던 초기 입력 단어인 init word와 결합한 후 이를 반환을 하면 최종 결과를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시면 how를 입력을 하면 how to make Facebook more accountable apply from a pipe 그리고 I am을 입력을 하면 I am with their tweets on immigration team to back at help라는 텍스트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RNN에 대해서 아는 거를 공유해 주실 분 있으실까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팀, GNN 팀 이제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연 학생과 승우 학생이 매우 긴장을 하고 있는데 누가 될지 누구 시연 학생이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응원의 박수 드립니다. 발표 준비해 주세요. 들리시나요? 네. 하하, 제가 발표를 맡게 되었네요. 네. 네,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저희는 겐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 순서는 겐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성자 모델과 사용된 함수, 그리고 판별자 모델과 함수, 이 둘을 연결하는 신경망 순서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새로운 패션, 새로운 옷을 만들어 보는 실습 프로젝트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겐은 제너레이티브 옆에 써져 있는 그 GAN 네, 줄임말이에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뜻인데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겐을 활용해서 실제 실존하는 사람의 이미지가 아니라 겐을 활용한 네, 겐을 활용해서 만들어낸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겐이 어떻게
어떠한 원리로 작용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적대적인 관계,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이제 겐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한 사람이 진짜 지폐랑 최대한 비슷한 위조 지폐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러한 위조 지폐랑 진짜 지폐를 구별하려고 하는 경찰이 있는데 걔는 이러한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걔에 있는 이제 생성자는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지폐랑 최대한 비슷한 위조 지폐를 만드는 생성자의 역할을 하고 또 판별자는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잘 구별해내는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미지를 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되어 랜덤 텐서를 받아서 생성자가 이미지를 생성하면 판별자가 이를 받아서 진짜 이미지와 비교를 해서 1인지 0인지 즉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고 이 판별 결과를 학습해서 오차가 작아져 판별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이제 목표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겐에 사용되는 생성자에 사용되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크기 또한 진위 여부에 들어가므로 이 값을 조절하는 패딩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패딩 same을 설정을 하면은 입력한 출력이 크기가 다르더라도 크기를 자동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또 확장된 공간에 0을 채워서 이제 크기를 갖게 만들어줍니다. 옆에 이미지를 보시면 5 곱하기 5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렇게 패딩을 진행하게 되면은 입력과 출력의 크기가 같도록 7 곱하기 7의 이미지로 자동 확장해 줍니다. 또 활성화 함수로는 렐루 함수보다는 겐에서는 리크렐루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렐루 함수와 달리 판별 조건인 -1과 1 사이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업샘플링은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겐은 CNN, 저희는 겐 중에서도 특히 DC겐이라는 것을 활용할 건데 이것은 CNN이랑 겐이랑 합쳐진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CNN이랑 매우 비슷하지만 차별점이라고 하면은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최적화 과정과 컴파일 과정이 없다는 것이 이제 차이점입니다. 먼저 두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모델을 생성하고 초기의 이미지를 7 곱하기 7로 설정을 합니다. 저희가 실제 이미지의 크기는 28 곱하기 28인데 여기서 왜 7 곱하기 7로 넣어 주었냐면 여기 업샘플링 함수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2배씩 커지게 진행을 해서 한 번 진행하면 14 곱하기 14 그리고 두 번 진행해서 28 곱하기 24로 이제 계속해서 가로와 세로가 2배씩 커지는 이런 함수를 사용합니다. 여기 리크렐루 함수를 보면은 0.2 값을 넣어줬어요. 이것은 원래 렐루 함수에서는 0보다 작은 음수일 때는 아예 0으로 만들어서 손실되는 값이 생길 수 있는데 리크렐루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0보다 작을 경우 0.2를 곱하라는 의미로 이제 렐루 함수의 단점을 보완해서 0 이하일 때도 작은 값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이 됩니다. 판별자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역할만 하면 돼서 이제 차원을 줄이는 기능이 잘 사용이 돼요. 저희가 저번에 발표했을 때 말씀드렸던 과적합을 방지하는 드롭아웃 함수가 여기에 사용이 됩니다. 드롭아웃이 0.5일 경우에는 연결망에서의 0.5의 확률로 뉴런을 꺼서 과적합을 예방합니다. 또 스트라이브 옵션을 보시면 커널 윈도우를 여러 개 이동하기도 하고 또 판별자는 자기 자신을 학습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학습 기능의 종료 옵션을 사용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스트라이브2 함수를 보시면은 커널 윈도우를 두 칸씩 이동을 시키게 되면은 어떠한 장점이 있냐면 가로와 세로의 크기가 더욱 더 줄어서 새로운 특징을 뽑아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플래튼 함수를 사용하여서 2차원 가정을 1차원으로 바꿔주는 그런 함수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생성자와 판별자를 연결해주는 코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G인풋은 생성자에 들어갈 지폐의 원료인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이를 생성자에 넣어 나온 결과를 판별자가 판별한 결과가 이제 disoutput 함수입니다. disoutput 변수입니다. 그래서 종이와 판별값을 이용하여 겐이라는 모델을 생성하여 컴파일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판별자를 연결했으면 이제 학습을 진행할 차례예요. 먼저 정답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mnist를 통해서 데이터셋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미지의 크기가 가로 28, 세로 28의 크기이고 또 뒤에는 색깔의 정보를 나타내는 패널을 사용해서 이제 1이라는 흑백이라는 의미를 함께 넣어서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정답 레이블은 이제 모두 1의 값을 가지도록 생성을 해주고요.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올 때 정수형 숫자를 랜덤으로 뽑는 이러한 랜덤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0부터 이미지의 개수에 해당하는 숫자 사이에서 하나를 출력하는데 배치 사이즈만큼 또 반복을 해줍니다. 가짜 레이블은 모두 0의 값을 가지도록 생성을 하고요. 또 0과 1 사이에 숫자를 랜덤하게 100여를 뽑고 이를 생성자에 넣어 결과 값을 가짜 레이블이 붙은 상태로 판별자로 입력합니다. 추후에 이제 판별자가 정답과 가짜를 헷갈려서 오차가 작게 나올 경우 진짜에 가까운 가짜 지폐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오른쪽 사진은 이제 실제로 진행됐던 콜라보가 아니라 AI로 만든 나이키와 자크미스 콜라보한 사진이고요.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겐을 활용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옷, 그리고 새로운 패션을 디자인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모델을 설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전처리 작업이에요. 앞에서는 엠리스트에서 데이터셋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패션 엠리스트에서 가져오려고 합니다. 먼저 앞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로드 데이터 함수를 통해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분류 문제와 달리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 모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각 이미지가 어떤 카테고리인지 나타내주는 이제 Y 데이터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0부터 255인 픽셀을 -1에서 1 사이로 바꿔준 것처럼 해당 데이터의 최대와 최소의 픽셀을 알아보고 원하는 범위에 맞게 정규화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정규화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온도, 습도, 날씨 등의 특성의 단위도 다르고 그 범위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토익이 400점이고 넌 기말고사가 90점이니까 내가 더 잘하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특성의 단위를 무시하고 단순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 정규화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범위가 너무 크면 노이즈 데이터나 과적합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픽셀들을 정규화하는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맥스와 민 함수를 이용하며 해당 데이터에서 0부터 255 사이의 픽셀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지를 -1에서 1 사이로 정규화하고 중간값을 0으로 맞춰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쉐입 함수를 통해 현재 아까 사용한 패션 엠리스트에서 현재 몇 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미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해요. 그래서 쉐입 함수를 써서 출력 결과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데 이 의미는 현재 6만 장의 사진을 가지고 있고 이미지는 28×28의 사이즈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 외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색상 정보를 나타내는 채널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쉐입의 함수를 사용해서 위에는 색상 정보가 없지만 엠리스트에서 제공하는 이미지는 흑백 컬러이기 때문에 이 한 개의 채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리쉐입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채널의 정보를 추가해 줍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저희가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 자주 사용했던 매플릿 묘들의 이미지 쇼 함수와 컬러 바 함수를 이용하면 이제 데이터를 출력해서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 보기 위해 x트레인 0의 이미지를 쇼해 보면 해당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정규화해준 -1과 1 사이의 범위에서 컬러 바를 통해 -1이면 검정색, 1이면 흰색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포문을 활용해서 10개의 이미지를 또 띄울 수가 있어요. 여기 서브플롯 함수를 이용해서 인자별로 로랑 컬럼 그리고 인덱스를 의미하므로 2 곱하기 5의 배열로 이제 10개의 이미지를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랜덤 함수를 통해서 랜덤하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추출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데이터를 파악하고 정규화하는 전처리 작업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실제 옷 사진에 대한 데이터로 판별자가 판별할 때 진짜 옷 사진이라는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제가 톡방에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 건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셨으면 밑에 실습이라고 적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두 번째 블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우리가 사용할 그냥 모듈과 이따가 저희가 새로운 패션을 만들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저장할 폴더를 형성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먼저 생성자 모델을 만들 건데요. 생성자 모델과 판별자 모델은 모두 이 두 모델을 연결시키는 겐과는 달리 세퀀셜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레이어를 공유하지 않고 정확히 하나의 입력 텐서와 하나의 출력 텐서가 있는 선형 모델에서 주로 이러한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층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임의의 노드를 의미하는 128과 그리고 사진, 이미지 크기를 나타내는 7 곱하기 7을 인자로 설정을 해주고요. 이때 아까 실제 이미지가 28 곱하기 28이라고 했던 바와 같이 앞으로 이렇게 7 곱하기 7을 2배씩 늘려주기 위해서 업샘플링 함수를 사용해 이미지 크기를 늘려가야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인자 인풋 딤에서는 차원이 100인 크기의 랜덤 벡터를 입력값으로 설정을 해주고 겐에서 렐로 함수를 사용하며 음수가 되면은 모두 0이 되어 소실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리크렐로 함수를 이용해서 음수일 경우 0.2만 곱하여 소실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치 정교화를 활용해서 다음 레이어로 넘어가기 전에 좀 안정화시켜주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CNN에서 했던 것처럼 컨볼루션 레이어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리쉐입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아웃풋 쉐입을 바꿔줘야 합니다. 그리고 배치 정규화와 컨볼루션 레이어, 업샘플링을 모두 2차례 진행한 후에 앞서 실제 사진에 대한 데이터를 -1과 1 사이로 표준화했으므로
마지막에 컨볼루션 레이어에서는 네,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활용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생성자 모델은 서머리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판별자 모델을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이중 분류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이중 분류 문제에 대해서 이미 다뤄봤어요. 그래서 그거와 똑같이 오차 함수와 그리고 최적 함수를 이와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개는 차원을 적극적으로 줄여주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드롭 함수를 사용해주고 또 배치 정교화와 패딩을 그대로 이용해줍니다. 판별자가 얻은 가중치는 생성자가 업데이트된 이미지를 만들도록 사용할 뿐이기 때문에 판별자는 학습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중치 학습 기능은 꺼줍니다. 스트라이프 옵션을 이용해서 커널 윈도를 몇 칸씩 이동할지 또 지정을 하여서 드롭 아웃이나 풀링과 같은 새로운 특징을 뽑아내주는 효과를 나타내고 이렇게 판별자 모델을 만들면 됩니다.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생성자와 판별자 모델을 연결시키는 겐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아까 세퀀셜을 사용했던 것과 달리 여기서 입력 크기를 쉐입을 명시한 뒤에 명시한 입력층을 가장 모델의 앞단에 이제 정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 G-input 함수를 제너레이터, 아까 생성자 모델에 넣어주고 또 그거를 통해서 만든 가짜 이미지를 판별자 모델을 통해서 이제 구분한 뒤 나온 결과를 disoutput이란 변수에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걔는 이렇게 G-input 함수와 이제 결과적으로 아웃풋인 disoutput인 모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해 주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생성자 모델, 그리고 판별자 모델, 그리고 둘을 연결시키는 겐 모델에 대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모델을 만들었으니 실행시키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앞서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했던 것처럼 불러들이고 또 정교화를 해주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밑에와 같은 경우에는 에코풀마다 판별자 그리고 생성자 각각의 오차를 계산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신경망을 실행시키게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생성자가 만든 모델은 노이즈처럼 알아볼 수 없는 사진이었다가 점점 학습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옷과 같은 형태로 이제 발전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겐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터디는 이게 끝인데, 운영진으로서 약간 좀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조금 하자면은, 사실 이거 준비할 때부터 이 스터디가 작년에는 주 2회로 진행됐던 스터디고, 그래서 거기서 선배님들이 얻어간 정말 많다고 해서 저희도 주 2회로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 방학 때는 코로나가 풀려서 또 상황이 달라졌기도 했고, 그래서 주 1회로 해서 많은 걱정을 안고 시작했던 스터디인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겨울방학 때 할 스터디가 관련이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대본 때 얻어간 게 많았고, 이제 여기서도 추가로 또 얻어간 게 있었는지 또 많이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개총 때 더 이제 스터디 담당자분들이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저희가
여기 이제 2학년 1학기 스터디를 대부분 다 하실 텐데 2학년 1학기 스터디도 머신러닝과 관련이 있어서 대본 스터디 그리고 모디 스터디까지 다 알고 있어야 정말 준비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겨울방학 조금 남아 있으니까 조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2학년 1학기 스터디를 위해서. 이제 개강을 안 해서 우린 아직 1학년이니까 아직 1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공부를 많이 준비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셔도 좋아요. 고맙습니다. 네. 혹시 뭐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